파행 사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 법안을 볼모로 국회 마비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본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민주당이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요청했던 인사가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 행정관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비정규직 철폐 등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여의도공원에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공공장소 등에 새겨진 점자의 규격이 제각각이어서 정작 시각장애인들은 읽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표준 규격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연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9시 뉴스 진행을 맡은 정현욱입니다. 더 성실하고 겸손하게 시청자들에 다가가겠습니다. 공영방송은 권력과 자본이 아니라 시민을 향해야 한다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거리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무겁게 되새기겠습니다. 토요일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주말에도 국회에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여론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쿠데타, 괴생명체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한국당을 성토했고, 한국당은 민생 법안을 볼모로 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했는지 본회의 무산 책임이 여당에 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박민철 기자입니다. 토요일 오전 긴급 회의를 소집한 민주당, 성포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쿠데타의 도구가 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괴생명체입니까?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합니까? 민식이법을 협상카드로 내세운 건 비정한 정치의 결정판이라며 한국당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과 공조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이 법들을 정치적인 볼모로 삼는 이 폐악질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호하게 응징하겠습니다. 어제 필리버스터 신청을 묘수라고 했던 한국당. 심야의원총회에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TV 토론 등 여론전에 나서야 한다. SNS와 현수막을 활용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역공도 펼쳤습니다.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달라. 그리고 나머지 법안은 다 처리하자고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에게. 저항의 대장정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필리버스터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반대 단식도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현안이 그대로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있고 계속 단식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하지만 홍준표 전 대표는 SNS에 악화되는 여론을 어찌 감당할 것이냐고 쓰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국회법 106조의 2,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조항입니다. 다수당에 유리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에 맞서는 대항마 성격의 제도인데요. 2012년에 도입됐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올라온 패스트트랙 법안, 유치원 3법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은 물론 199개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3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대부분 여야가 이미 처리를 합의한 법안들입니다. 심지어 이 가운데 50건은 한국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를 스스로 막겠다는 건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이 황당한 상황, 장혁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재민 200여 명은 여전히 대피소 신세입니다. 트라우마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꿈도 막 꾸죠. 지진 꿈 꾸죠. 맨날 꿈꾸면 지진 와가지고 막 들고 막 꽃 한 개 들고 막 도망가다가 깨고 그래요. 이런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포항 지진 특별법, 트라우마 치료센터를 설치하고 진상조사 실시, 피해자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입법을 주도한 의원은 한국당 김정재 의원인데, 한국당은 이 법안에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포항지진 특별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통과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이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본회의 안건 199건 중 이렇게 한국당이 주도해 발의한 법안은 포항지진법을 비롯해 청년기본법, 소상공인법, 환자안전법 등 50건입니다. 무리 없이 표결 처리가 예상됐지만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통과가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만약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방해 토론을 하는 황당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기국회 무력화를 위해 자신들의 법안 통과도 막은 셈인데 국회법의 창조적 파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이런 식으로 악용된다는 것,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진짜 처음으로 저도 이번에 느끼게 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법을 외면한 부조리라고 비판했고 정의당과 평화당은 국회 구성원이길 포기했고 퇴행적, 반역사적 몽리라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번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 속보 전해드립니다. 2017년 유 씨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누가 왜 중단시켰는지가 이 수사의 핵심인데 최근 검찰이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감찰 중단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2017년 10월 진행된 유재수 씨에 대한 청와대 감찰은 2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검찰은 누가 감찰을 중단시켰고 중단시킨 동기가 무엇인지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에게서 천경득 청와대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의 감찰 중단 요청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 행정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고 청와대 고위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금융위 인사, 그 외 인사에 개입한 청와대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백원우 박형철 비서관이 협의해 정무적인 판단으로 감찰 중단을 결정했고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민정수석실 내의 자체 판단을 넘어 정권 핵심 관계자들의 부당한 힘이 개입돼 감찰이 중단됐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량권을 벗어난 직권 남용 혐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천 행정관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고 청와대는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 행정관은 유재수 씨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있을 때 한 변호사를 위해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거론된 변호사는 실제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천 행정관을 불러 감찰 중단을 요청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노동자와 농민, 철거민과 노점상 등이 함께 외친 구호였습니다. 국회 인근에서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노동자와 농민들로 구성된 집회 인파가 광화문 광장에 몰려들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불평등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 등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끝장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는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를 계약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무너지려. 오늘 집회엔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평소엔 목소리 내기 어려웠던 농민과 철거민, 또 노점 상인 등은 오늘 하루만큼은 각자의 요구사항을 담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화문 집회 후엔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했습니다. 사전 집회에서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은 식량 주권을 잃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처벌할 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올 모든 품목이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아주 폭락해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도시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철거 지역 주민 등은 강제 철거가 아닌 선 대책 후 개발을 요구했습니다. 주거권을 쟁취하기 하기 위해,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끝없이 저항하는 주체로. 저녁 시간 여의도에선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3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고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번엔 나라밖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 런던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런던 브리지에서 대낮에 흉기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에 사살됐는데 이 흉기 난동을 제압하려던 시민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여러 명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흉기를 집어든 사람이 뒷걸음쳐 물러납니다. 경찰이 한 사람을 끌어낸 직후 바닥에 남성을 향해 총을 겨눕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2시쯤 영국 런던 브리지 위에서 흉기 공격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흉기를 휘두르는 괴한을 시민들이 나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People were really panicking in the borough, yes. There was a big flood of people rushing and scrambling and falling over each other.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한 영국 경찰은 용의자가 폭탄 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가짜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용의자는 28살 우스만 칸으로 2010년 런던 증권거래소 폭파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복역하다 1년 전 출소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 관련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Our city of London has again been targeted by terrorism. 런던 브리지에선 2017년에도 테러로 8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습니다. 또 어제 저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도 쇼핑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3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런던 브리지 테러는 영국 정부가 이달 초 테러 위협 경보를 한 단계 낮춘 뒤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런던 브리지의 악몽이 재현되자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테러에서는 위험을 무릅쓴 용감한 시민들이 더 큰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한 와중에도 힘을 합쳐 테러범과 맞섰는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경의를 표한다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어서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양손에 긴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건장한 남성. 시민 2명이 물러서지 않고 소화기와 긴 막대기로 맞섭니다. 또 다른 시민은 맨손으로 달려들어 테러 용의자를 넘어뜨립니다. 마침 런던 브리지를 지나던 여행 가이드 그레이 씨도 즉각 차를 멈추고 동료와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He was, wielding 2 knives. One was sort of duct taped to his hand. Kind of tried to stamp as hard as I could on his wrist, try and, release the knife, as it were. 정장 모습의 한 시민이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들고 뒤로 물러섭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용의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시민을 간신히 떼어냅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트위터 이용자는 위험에 맞선 용감한 시민들에게 조지 십자훈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영웅적 행위였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I also want to pay tribute to the extraordinary bravery of those members of the public who physically intervened to protect the lives of others.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이웃에게 영국 국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오늘부터 정현욱 앵커와 토요일, 일요일 9시 뉴스를 진행하게 된 박지원입니다. 많은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귀 기울일 수 있는 가치 있는 뉴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아찔했던 사고 현장 소식입니다. 아파트 공사장에 설치됐던 수십 미터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부러지면서 인근 건물과 도로를 덮쳤는데요.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던 사고 현장,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장 크레인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마트 앞 도로에 탑차를 세워놓고 물품을 하역하던 직원들. 굉음을 듣고 깜짝 놀라 달아납니다. 순간 크레인이 공사장 맞은편 도로와 오피스텔을 차례로 덮칩니다. 크레인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의 중간 부분이 부러져 인근 도로와 냉동 탑차 1대, 그리고 오피스텔 3개 층이 부서졌습니다. 저기 떨어지고 여기 또 떨어지고 저 큰 게요. 그래서 3번 정도가 소리가 났었어요.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폭탄 터지는 소리 같이 큰 소리가 났었다고요. 쾅 하고. 주변 피해는 컸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공사장 크레인은 도로 맞은편 상가 3층을 바로 덮쳤습니다. 만약 상가가 운영 중이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가 난 무인 소형 타워 크레인은 30m 높이로
작업자가 탑승하지 않고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방식. 작업 준비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이었고 그때 당시에 작업 중은 아니었다. 지금 본인 찾고 있는 중이니까 일단 작업 중에 난 사고는 아니에요.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층간소음 시비 끝에 끔찍한 방화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또다시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아래층 주민이 둔기로 위층 주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 걸까요?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6일 저녁 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A씨집 현관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들겼습니다. 바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김모 씨였습니다. 갑자기 문에서 짝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갔더니 이 아저씨가 뒷짐을 지고 서서 계속 왜 이렇게 시끄럽게. 언성을 높이던 김 씨는 갑자기 준비해온 둔기로 A씨 남편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A씨 남편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김 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그제 구속됐습니다. 세번 치료해 와서 사람을 때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너무너무 기가 막혀 나고 무서워. A씨 가족은 평소 김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분 집 천장을 이렇게 도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럼 저희 집에 울리니까 저녁이고 새벽이고 수시로 치시니까 이제 집에 애기랑 혼자 있으면은 무섭고 애기가 까치발 들고 다니거든요. 애기 때부터. 무차별 방화 살인으로 21명이 죽거나 다친 안인득 사건 역시 위층 주민들이 여러 차례 위협을 호소했지만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웃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강제로 내보내도록 한 법안 2건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주민의 주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상태에서는 저희도 뭘 해주고 싶지만 법적으로 뭐가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경찰이나 알아보고 해도 하는 말이 우리나라 법이 참 그래요. 위협적인 이웃 주민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임대주택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 사이에 균형을 갖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도록 만든 문자죠. 그런데 대중교통시설이나 식품 또는 의약품 등에 표시된 점자가 도무지 뜻을 알기 어렵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엉터리 점자에 힘들어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하철 계단 앞, 시각장애인 김혜일 씨가 손잡이에 새겨진 점자를 만지고 또 만집니다. 점과 점 사이가 너무 가까워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중간 간격이 느껴지질 않으니까 이게 선을 그어놓은 건지 점자를 해놓은 건지. 대합실에 시를 나타내야 할 이 점자는 점 간격이 기준보다 좁아 요니라는 글자로 엉뚱하게 해석됩니다. 지하철 안전문에 붙은 점자 크기도 제각각입니다. 한쪽은 점자가 좀 익숙한 느낌의 작은 점자였고요. 다른 한쪽은 크고 그래서 좀 되게 낯설다. 이게 점자가 맞나? 점자의 끝은 둥근 돔 형태로 점 간격이 2.5mm, 글자 간격이 7mm, 높이 0.6에서 0.7mm로 만들도록 장애인 단체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규격이 아니어서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서울 주민센터 25곳에 점자 표지판 270개를 조사해 보니 90% 이상이 권고한 점자 규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식품과 약품 포장지 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상자의 점자는 너무 밋밋해 만지기 힘들고 이 음료수 캔은 점자가 찍힌 공간이 좁은 탓에 둥근 테두리에 손끝이 걸립니다. 손가락으로 수평으로 해서 읽어야 잘 읽혀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점자를 읽어야 되거든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점자의 규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점자 표준 규격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관련 연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밤늦게 운전하시다 보면 도로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장 종종 목격하실 텐데요. 심야 시간에 이런 작업하시는 분들 화장실 이용이나 끼니를 때울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캠핑카를 투입했는데 현장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도로 한가운데서 배수관 정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1km 구간을 부지런히 오가며 상수도관을 매설합니다. 매일 밤 작업 장소가 바뀌는데 그때마다 화장실 찾는 게 일입니다. 상가라든가 식당을 이용해서 이제 좀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많이 이용을 하죠. 또 문을 잠근 사람들은 잠그는데. 새까맣게 변한 손으로 길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경우도 예사입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옷이 물에 젖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겨울이 추우니까 옷을 좀 갈아입고 이래야 되는데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데 보면 좀 먹고 나면 너무 진짜 우리도 민망해요. 이들의 현장 안쪽에 등장한 캠핑카. 가정용 캠핑카인데 노동자들이 잠깐씩 쉴 수 있도록 얼마 전부터 공사장에 도입했습니다. 작지만 화장실과 세면대, 탁자와 의자가 있습니다. 손을 씻고 간식을 먹거나 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추울 때 커피도 한잔 할 수 있고 또 뭐 사람들이 옷 갈아입는다든지 화장실 간다든지. 서울 남부와 북부 두 곳에서 시범 운영해보니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족 단위의 이동 숙박이나 이런 거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 딱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휴식 공간과 화장실 이런 걸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야간 노동 실태에 맞춰 이런 캠핑카 쉼터를 아예 주문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하시는 분들 열심히 장사해서 수익을 내도 상당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본사에 내야 되죠. 이 고질적인 가불관계를 협동조합을 통해 극복한 점주들이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줄고 수익률은 뛰었다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와플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 브랜드는 전국에 80여 개의 점포가 있지만 일반 프랜차이즈가 아닌 협동조합 가맹점입니다.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으로 반죽 공장을 만들어 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췄습니다. 원료는 공개 입찰로 납품회사를 정해 공동 구매합니다. 공동구매 형식으로 그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게 가장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명이 사면은 1,000원짜리 물건이 여러 명이 사면은 900원, 800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20년 넘게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를 운영하던 정상용 씨. 최선을 다해도 수익은 전체 매출의 7, 8%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명의 점주들과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본사에 내던 수수료가 절반 넘게 줄고 수익률은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조합원들이 함께하고 대표도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로 뽑습니다. 그 명령을 받는 사장님들이 결국엔 오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한 사랑이 생겼죠. 이게 저는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움직임은 기존 프랜차이즈 점주 사이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50여 개의 가맹점이 토핑 일부를 본사에서 받지 않고 공동 구매합니다.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원가가 절감됩니다. 저희 스스로가 이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제 주 목적이거든요. 저희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환경이 조성이 돼야지. 프랜차이즈에서 벗어나 보자고 만든 협동조합은 국내에 9개, 가맹점도 70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깨뜨려보자는 점주들의 노력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로봇이 음식을 만들고 배달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직 사람을 완벽히 대체할 수준은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엔 이른바 푸드로봇과 함께하는 일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황정호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대학 캠퍼스 식당 앞에 배달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음식 주문을 받자마자 배달 준비에 들어갑니다. 캠퍼스 내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는 장소가 9곳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중 한 군데를 선택해 음식을 주문하면 위치 정보가 탑재되어 있는 배달 로봇이 음식을 제 앞까지 가져다 줍니다. 거북일도 돌고 방지턱도 곧잘 지나갑니다. 하지만 배달 실력은 아직 초보입니다. 자율주행으로 안 되는 구간들이 항상 있거든요. 저희가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널찍한 매장 한쪽에 국수 삶는 로봇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신기하게 하네. 그러니까는 여기 사람이 필요 없네. 그러게. 고명을 골라 그릇에 담기만 하면 금세 완성됩니다. 긴 팔로 익숙하게 육수를 담아줍니다. 조리사 교육 프로그램에 저희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모션으로 작업하시는 걸 보고 인간 친화적인 모션이 되도록 연구를 해왔습니다. 다만 사람을 대신하려면 편의성과 안전성을 더 높여야 합니다. 굉장히 제한된 조건에서 연구를 하고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실제로 환경에 갔을 때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외식업계에서도 로봇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제인 폰다는 여든을 훌쩍 넘긴 헐리우드 유명 원로 배우입니다. 반전 운동가로도 활동했던 그녀는 최근 기후변화 대응 시위에 나서 4차례나 체포당하기도 했는데요. 세계를 향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호소 중인 제인 폰다를 서지영 특파원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빨간색 코트를 입은 제인 폰다가 시위대와 함께 미 의회로 행진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그린 뉴딜 정책 입법을 의회에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곧바로 경찰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앞서 제인 폰다는 이 같은 불법 시위로 4번이나 체포됐습니다. 80대 고령의 여배우가 유치장까지 끌려가자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마다 유명 인사들, 환경단체도 소방훈련을 의미하는 파이어 드릴 프라이데이스에 동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처럼 빨간색 옷을 입고 시위에 동참합니다. 당신의 집이 불난 것처럼 시급히 행동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폰다를 움직인 것은 경제 성장에 대한 탐욕으로 피폐해져가는 환경을 물려줘선 안 된다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I'm sorry what we've done to your future.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it better for you. 폰다의 강한 의지에 학생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So what kind of message do you want to deliver to the international student? I just think you should care about this because this is your future, you know? 체포가 두렵지 않다는 원로 여배우. 자신의 보금자리까지 접고 워싱턴 DC로 이주한 폰다는 내년 1월까지 시위를 이끌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성소수자 인권보호 등의 취지를 내세운 퀴어 문화축제가 오늘 경남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30여 개 부스를 마련해 성적 다양성 등을 알렸고 2km 구간에 걸쳐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행사장 인근에서는 종교단체 등의 축제 반대 집회를 벌였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지난달 홍콩을 찾은 관광객 숫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7% 감소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시위 여파로 보이는 이 같은 관광객 감소율은 2000년대 초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발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3년 동안 실종됐다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 60살 홍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단독은 국가는 정신병원에 수용된 홍 씨의 인적 사항 등을 전산 입력하고 수배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홍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딱 보면 알만한 유명 회화와 조각 작품들이 현대적인 팝아트와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명작들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유쾌한 그림들 함께 만나보시죠. 김석 기자입니다. 힘차게 울부짖는 백마를 탄 자신만만한 표정의 남자. 왠지 어디선가 많이 본 모습입니다. 18세기 프랑스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의 명작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입니다. 원작에 있는 영웅의 모습은 그대로지만 배경엔 현대의 유명 고가 브랜드 상표가 가득합니다. 르네상스 미술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조각품 다비드 옆에 권총이 그려져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명작 비너스의 탄생에서 발밑에 조개가 있던 자리는 앙증맞은 동물들이 차지했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의 팝아트와 만난 세기의 명작들. 관람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갤러리에 딱 들어오는 순간 너무 화사하고 명품 브랜드랑 그 명작들 같이 어우러져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쉽고 유쾌하게 다가오면서도 뭔가 색다른 깊이가 느껴지는 그림들. 작가는 우리 전통 오방색을 위주로 색을 고르고 한국화 붓으로 선을 그리는 등 한국적인 미감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런 한국적인 요소들은 어차피 세계에서 한국 작가 말고는 사실 또 할 작가들이 없는 거잖아요. 한국적인 요소들을 내 작업에 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화사한 색채의 향연을 보여주는 현대적 팝아트 작품 20여 점이 유쾌한 그림의 세계로 관람객을 초대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